자, 아무튼 앞으로 한 2시간 동안 그 사드가 뭔지 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도 사드 어디까지 알고 있나, 알고 있니군요. 알고 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느닷없이 뭐 예를 들면 CIA 국장이라든지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민간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북한이 곧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하고 이렇게 또 며칠째 이렇게 넘겨보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도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종입니다만 그 미사일 방어 체제 관련된 뭐 법안 심사라든지 예산 심사라든지 이런 걸 앞두고 일단 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갖다 이렇게 한 번씩 터트려주는 이런 메커니즘을 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나. 그 MD라고 하는 문제, 미사일 방어 체제 문제가 굉장히 그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이제 느낌을 좀 그때 받았고, 그때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다가 이 사드란 놈도 그때 처음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뭐 제가 17년 동안 뭐 사드만 연구해온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좀 이제 나름대로 좀 연구도 하고, 이거 관련해서 뭐 당시에 그래서 MD 반대 네트워크라는 단체들도 이제 네트워크 조직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다뤄왔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발등의 불로 좀 떨어진 이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아까 우리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뭐 제가 쓴 아주 뭐 이렇게 부족한 책도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사드 관련해서 좀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MD 본색이라는 책을 작년에 낸 게 있습니다. MB 본색이 아니라 MD 본색이라는 책을 작년에 낸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는 좀 사회과학 서적은 좀 질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소설책 말과 칼이라고 하는 좀 황당한 책을 좀 써냈는데요. 거기는 이제 소설 형식으로 이제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반도 동북아에서 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갖다가 좀 소설체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8일이니까 벌써 한 21일이 지났네요. 21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7월 8일 날 마치 이제 그 군사 작전하듯이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를 했고, 그 닷새 동안 전 국토를 갖다가 사드 후보지로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전 국토 각 지역에 있는 군수님들 또 군의회 의장님들 다 이렇게 삭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7월 13일 날 성주로 발표를 했고, 너무 기습적으로 성주로 발표했는지 국방부에 있는 분들도 성중지, 상준지 헷갈려가지고 성주에 있는 지민들이 막 국방부에 항의 방문 가니까 왜 사드를 상주에 배치하는지 막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이제 이 군민들의 정말 이 날벼락 맞은 군민들의 마음에 더 불을 지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뭐 성주로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21일 동안 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즉각적으로 이제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혹시 보복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한테 계속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제재를 하라고만 얘기했는데, 이제 대북 제재는 끝났고 대남 제재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이제 두려움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받은 메일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만 만나면 사드를 묻는다. 뭐 자기만 만나면 왜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냐고, 이 중국 사람들의 항의 때문에 좀 일상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받은 지역이 대구시죠. 대구시가 원래 이제 그 7월 말부터 해서 치맥 페스티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중국 칭다오인데, 칭다오가 이제 양꼬치에 칭다오 맥주가 아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칭다오시에서 그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치맥 페스티벌에 가지 않겠다. 그리고 8월 달에 칭다오에서 열리는 국제 맥주 페스티벌에도 대구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 그 관계자들이 이제 황당하잖아요. 뭐 며칠 앞두고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드 때문에 그러냐? 속 시원하게 사드 때문이면 사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도 안 합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행사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멀쩡하던 그 한국 화장품들이 뭐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고 막 중국 언론들이 막 대대적으로 막 그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아이돌보다는 우리 조국이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이제 한류 스타, 한류에 대한 이제 뭐 보이콧 운동들을 막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막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초기에는 그 중국에 있는 한국 내 기업인들도 별다른 이제 뭐 두려움은 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지 못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상당히 중국 쪽에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은 이제 관시 그래갖고 관계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뭐 중국의 기업인들이라든지 관련 지자체 그 간부들을 만나서 사업 논의를 하려는데 잘 안 만나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의 이제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에 이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다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이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 이른바 북핵 문제를 빌미로 해서 미국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 가니까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 무기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조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동해 건너에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는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국이 중국 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드 배치 하나로 한 방에 이제 정리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일 동맹에 편입되는 이런 어떤 수순을 밟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아베 신조 정권에서는 상당히 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이제 그 일본이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 어떤 뭐 군사적인 이익이 있는지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이고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청와대에 계신 분은 대안이 뭐냐고 막 국민들한테 쏘아붙이고 있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될 제일 큰 야당은 이제 사드에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게 당론이다. 아주 희한한 당론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저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드까지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좀 푸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고 제대로 한번 토론해보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에 이로운 길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드인지 아니면 사드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 강연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도 사드를 한국에, 특히 성주에 갖다 놓을 어떤 뭐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방패인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제 유인물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만, 그럼 뭐 며칠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 선수들을 쫙 모아놓고 본인이 직접 그 이제 이 성주로 표시된 사드 기지가 반경 200km까지 이제 방어 범위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평택이 있고 여기 밑에는 또 뭐 군산이 있고 저 위에는 강릉이 있고 여기는 이제 부산이 있고, 안타깝게도 수도권은 방어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강연을 하셨어요. NSC 회의를 소집해서. 저는 NSC 회의가 대통령의 강연장이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그러니까 사드는 기본적으로 그 날라오는 미사일을 쏴서 유혹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날라오는 미사일을
로켓체가 분리돼 가지고 떨어지는 탄두를 여기서 미사일을 쏴 가지고 맞춰서 요격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사드 요격 미사일에는 안에 폭탄이 없습니다. 폭탄이 없고 직격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탄두가 초속 보통 3km 안팎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엄청난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고, 요격 미사일도 초속 한 2.5km로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정면 충돌해 가지고 이제 이 탄두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웃긴 얘기인지 제가 또 좀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게 사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드인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 무기를 만든 록히드 마틴사의 팜플렛에 나오는 내용에 이 사드의 재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짝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의 최고 속도는 초속 2.5km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km입니다. 200km. 그 다음에 요격 고도. 그러니까 미사일 탄두가 떨어질 때 요격할 수 있는 최저 고도가 40km고 최고 고도가 150km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강연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거를 국방부와 또 대통령께서도 요 점을 강조해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반경 200km가 다 방어 지역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2,500만 명이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얼마나 이 진실에 가까운 얘기인지 하나 두 개씩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평택은 이쯤에 있죠. 평택이 이쯤에 있다고 하면 평택에는 그 두 개의 핵심적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캠프 험프리, 계속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죠. 캠프 험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오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행정구역상 오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에 있습니다. 오산 시민들이 꼭 저한테 강조해달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방어 지역인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군사적인 논리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 동부가 미군 기지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이 평택권은 핵심적인 방어 지역이 되는 겁니다. 국방부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드로 이게 방어가 되느냐? 제가 몇 가지 그 기본적인 수학적인 말씀으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주에서 평택권까지가 한 17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km 안에 들어오니까 방어 지역이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수학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격 고도가, 이건 이제 200km는 최대 사거리고, 뭐 그냥 백반양보해서 이걸 유효 사거리로 치죠. 보통 우리가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최대 사거리하고 유효 사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유효 사거리라고 치고, 그러면 요격 고도, 이게 200km인데 요격 고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리는 짧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격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뭡니까? 지표상에 이 거리는 짧아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뭐 코사인 법칙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 요격 고도 40km를 적용해 보면 이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200km가 아니라 한 180km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죠. 예를 들면 한 180km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180이니까 200km 아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연히 북한이 유사시에 평택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이 미사일은 북쪽에서 날라오겠죠. 북쪽에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날라오는데 미사일은 뭐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라오게 되니까 이 최저 요격 고도가 평택권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라오니까 최저 요격 고도는 뭡니까? 한참 북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뭐 수도권이나 휴전선 이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요격 고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40km 밑으로 이렇게 평택으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성주에서 발사된 사드 요격 미사일이
40km를 그릴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40km 미만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 제가 만나본 군 관계자들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 가능성을 시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택 방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택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예? 예. 평택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옆에 있는 뭐 계룡대도 있고 또 군산에도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들 쪽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의 서부 서남부의 방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를 비롯한 MD는 떨어지는 미사일을 또 그 요격 미사일이 초고속으로 올라가서 정면 충돌해서 파괴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탄두가 떨어질 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초속 한 3km에서 5km 정도에 달하죠.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무겁습니다. 보통 스쿼드나 노동기어열이 700kg에서 한 1톤 정도 나가거든요. 탄두 무게만 이제 무겁고 그리고 앞이 둥굽니다. 그죠? 앞이 둥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안에 그게 무슨 뭐 핵탄두가 됐든 화학탄이 됐든 뭐 다른 고폭탄이 됐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예요? 탄두의 탄피가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권 안팎에 이렇게 진입해서 떨어질 때 이게 엄청난 고온과 고압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탄피가 두껍게 되겠죠. 그죠? 탄피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빠르고 앞도 둥글고 무겁고 또 탄피도 두꺼운 그리고 더군다나 떨릴 때 빙글빙글 돕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요. 요거를 갖다가 맞추기도 쉽지 않겠지만 맞춘다고 해서 이게 파괴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걸 맞추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설사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걸 파괴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축구할 때 보면은 강슛 때리면 이제 골키퍼에 손 맞고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지금 성주에 사드가 배치됐을 때 이 한국의 서부 쪽으로 향하는 이 탄도미사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돼요. 그죠? 예. 이쪽으로 미사일 날아오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쏘면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MD의 기본 원리는 정면 충돌인 겁니다. 양쪽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떨어지는 탄두와 올라가는 요격 미사일이 초고속으로 정면에 딱 마주쳐야 이게 이제 탄두가 파괴된다고 하는 게 기본 원리인데 이게 측면에서 요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가 제대로 안 실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운동 에너지가 제대로 안 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측면에서는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뭐예요? 맞추더라도 파괴시키기가 정면 충돌 때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 차량 간의 교통사고를 생각할 때 정면 충돌했을 땐 양쪽 다 차가 완파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측면 충돌할 때는 이 차의 이 파손 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처럼 이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국방부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또 그 언론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이 동네 방어에 아주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가 부산, 그죠? 진해, 김해공항, 울산, 포항 이런 쪽에 이제 몰려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뭐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 뭐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도 몰려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지금 더 짓겠다고 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사시에 원전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또 이제 그 대형 유류 시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산업단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부산항, 김해공항 이런 쪽은 유사시에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적 우선순위가 평택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안타깝게도 수도권은 못 막지만 사드가 수도권은 못 막지만 수도권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 동네는 막을 수 있다. 이 점을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보기엔 북한이 충분히
사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이걸 평택이 방어가 힘들다고 말씀드릴 때는 최저 요격 고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후방 그러니까 경남권 방어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는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150km.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이쪽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때 요거 높게 이거보다 150km 높게 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주의 방어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방어 범위가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졌을 때 북한이 그 성주의 미사일 요격 고도 위로 날아가게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닿죠? 예? 안 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가다 떨어지는 거니까 예? 이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젠간 미사일의 비행 고도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맞추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 넘어갔을 때 경남권으로 향할 때 북한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에서 그때 맞추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이게 2.5km입니다. 그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고 속도가 2.5km인데 탄두의 낙하 속도는 뭐예요? 최소한 이거보단 빠릅니다. 네? 최소한 이거보단 빨라요. 네? 그러니까 사드의 요격 미사일이 이쪽으로 떨어질 때 북한 미사일 탄두가 경남권으로 떨어질 때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거의 없게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 레이더도 이렇게 전방을 향해서 뻗쳐 있죠. 그러니까 레이더 그 AN-252라고 해서 이제 그 사드 레이더의 그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90도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90도까지 커버가 되는데 그러면 북한 미사일이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레이더가 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이렇게 전방을 보고 있잖아요. 전방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이 고도 150km 이상으로 이걸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레이더가 탐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이제 까막눈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드가 까막눈이 되니까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요 사이로, 그러니까 이게 뭐 평택이 됐던 그 경남권이 됐던 성주가 됐던 이 북한이 고도 40에서 150km 사이로 이 사드의 요격 범위를 지나갈 때 요 사이로 발사해 줄 때만 그나마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친절한 나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러니까 회피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7월 19일 날 세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황주에서 동해 쪽을 향해서 세 발을 쐈는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것 봐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갖다 확인시켜 주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황주에서 동해를 향해서 이게 그 날아간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 이 황주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성주까지가 380km 정도 됩니다. 3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미사일 시험 발사는 성주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설명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거는 주로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어서 아무리 올라가봐야 50km예요. 예? 아무리 올라가봐야. 더군다나 여기는 38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저고도로 그 스커드 미사일을 성주 기지를 향해서 쏠 수가 있습니다. 예? 성주 기지를 향해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0km 미만으로 날라오면 예, 사드가 못 잡는 거죠. 자기 밑으로 날아오니까.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사드는 이제 레슬링에서 그 그레코로마형으로 막 붙으려고 준비하는데 북한의 미사일은 자유형 하체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국방부 대변인한테 물었죠. 아니 그럼 북한이 저고도로 성주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러니까 국방부 쪽 관계자들이 한 얘기가 그럼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그 요격 반경은 방어 반경은 2km에서 4km밖에 안 됩니다. 예, 2km에서 4km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패트리어트를 청와대에 갖다 놔야 되고 국회를 방어하려면 국회에 갖다 놔야 됩니다. 예. 천주교 의정부 교구를 방어하려면 최소한 이 근처, 이 근처에 갖다 놔야 한번 그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성주에 사드를 갖다 놓고 그 사드 기지를 북한의 적어도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를 배치하려면 어디에 갖다 놔야 돼요? 성주에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성주에 패트리어트를.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수도권 얘기 좀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 예. 자,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방부에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서 고각으로 높은 고도로 미사일을 쏘면 패트리어트는 저층 방어 시스템이니까 패트리어트는 못 잡으니까 뭐예요? 사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성주에서 발표하면서 수도권이 빠졌잖아요. 서울까지가 한 220km 정도 됩니다. 최대 사거리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심불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수도권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패트리어트를 증강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국방부의 얘기를 기억하는 기자들이 또 묻죠. 그럼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서 고각으로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수도권을 향해서 고각으로 미사일 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 완전 바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수도권 막자고 막 그 난리를 쳐갖고 사드 갖다 놓고 그랬는데 사실 수도권을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갖다 놓을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막 온 동네 벌집 쑤시고 다니다가 결국 대통령이 그래도 성주에 사람이 덜 산단다. 사람이 많지 않다더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 국방 차관진 했던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그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선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드를 배치를 하기로 한 건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심에 지금 이제 불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이 성주에 갔다 오니까 수도권 방어가 안 되니까 그때는 또 북한이 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드 배치 추진할 때는 북한은 미치광이 집단이었다가 수도권만 공격할 때는 북한이 이성적인 집단으로 바뀌게 되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게 모르겠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어 반경이 2km, 4km입니다. 네? 그러면 뭐 수도권 전체가 아니더라도 수도권 반만 막으려고 해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몇 개가 필요하죠? 서울이 수도권이 한 1만 제곱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00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당 1조 5천억 원입니다. 네? 하나당.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 패트리어트로 수도권을 방어한다 그러니 지금 이제 로키드 마틴사나 이런 레이시온사 미국 군수업체들은 이제 완전 개탄 거죠. 개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그리고 그럼 패트리어트를 증강하면 수도권이 안전해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의정부가 안전해지느냐? 이게 참 북한은 이런 모든 사드든 패트리어트든 그 어떤 MD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하면 대포입니다. 대포예요, 대포. 장사성포,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신형 방사포 이런 거 배치하면 사드가 아니다 그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아요. 그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개성공단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된 상황이고 그 전에 이 공단이 있던 자리에 북한의 6사단하고 62 포병여단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다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간 겁니다.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군사분계선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무슨 뭐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한테 준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걸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문을 닫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이 한국을 연맥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공단이 사라진 이 개성에 뭐예요? 장수상포하고 신형 방사포를 배치하겠다 발표하면 되고 거기에다 한마디 얹으면 예를 들면 신형 방사포에는 핵탄두가 장착되었다는 걸 딱 감추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얹어버리면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 그 핵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릅니다만 어찌되었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거야?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정부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임무일 텐데 근데 뭐예요? 이 사드 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북핵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냉정하게 볼 때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혹시 북핵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밤에 잠 못 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몇 분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고 막 국민들을 뭐라 그러면서 이 사드 마케팅에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요. 동해 또 태평양 넘어서 이제 이 사드가 어떤 군사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 좀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초쯤에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국 내 사드 논란을 보면서 아베 신조가 웃는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신냉전이지 않습니까? 한미일이 한쪽으로 붙고 북중로가 저쪽으로 붙고, 그죠? 예. 근데 일본은 한국이 혹시 중국 쪽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혐의를 갖고 있었는데 사드 배치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확 넘어온 거죠. 자, 여기에 배치되는 그 X밴드 레이더는 이게 무슨 뭐 종말 모드는 탐지 범위가 600km고 뭐 전진 모드는 뭐 1000km고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만 저는 1차적으로 일단 미군 자료를 믿습니다. 미군 자료를 갖다가 이제 좀 신빙성 있게 보는데 미군 자료를 보면은 이 X밴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범위는 1000km 이상으로만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최소 100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레이더의 재원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미국 과학자 협회에서는 2000km 정도로 봅니다. 2000km 정도로. 2000km 정도로 이제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레이더를 이해할 때도 아주 그 초딩의 상식이 이제 필요한데요. 뭐냐면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글고 레이저 빔은 직선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미사일을 탐지할 때 발사되자마자 탐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게 꽤 올라간 다음에 이제 탐지가 되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km든 2000km도 적용해 보면 이게 뭐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베이징 북부하고 동북 삼성 상당 부분이 커브가 이제 가능한 것이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좀 걸치게 되는 이런 이제 이 반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레이더는 미사일 딱 발사가 되면 자기들끼리만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드 요격 체계가 같이 되는 이 X밴드 레이더는 요것만 위한 레이더가 아니고 여기서 탐지한 정보는 다른 데로도 보내집니다. 다른 데로도 보내지는데 이게 어디로 보내지냐면 이지스함에 일단 보내지죠. 이지스함. 그러니까 한미일이 다 지금 이지스함을 갖고 있고 특히 미국하고 일본에는 이지스함에 SM-3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정보를 갖다가 이 이지스함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북한이 됐던 중국이 됐던 일본과의 유사시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면 이지스함에서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뭐예요? 1차 요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차 요격을 시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2차로 그 일본 내 주요 시설들 주일미군에는 뭐가 배치되냐면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도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여기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격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됨으로써 일본은 유사시에 미사일 그 요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사드도 사드지만 지금 로키드 마틴이 그러니까 얘네들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그런 식인데
지금 사드를 팔 때는 이게 최고의 무기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예? 최고 무기인 것처럼 딱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예? 야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요즘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사드 익스텐디드 레인지, 그래서 사드 일종의 확장형 사드입니다. 확장형 사드예요. 이거는 속도도 거의 3km, 사거리는 400km 이상, 고도도 그에 따라 이제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뭐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한 2020년대 중반이 이제 개발 완료가 목표예요. 예. 이걸 갖다 놓으면 여기서도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사드 ER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서도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드하고 사드 ER의 차이는 요격 미사일 자체에 있는 거지, 발사대는 뭐예요? 동일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발사대를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방어적 실효성이 커지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탐지된 성주 레이더 기지가 탐지하는 정보는 여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괌에도 갑니다. 괌에도 사드 기지가 배치되어 있죠. 사드 기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이 괌을 향해서 발사하면 뭐예요? 태평양상에서 이지스함으로 1차 요격을 시도하게 되고, 그죠? 그게 안 될 경우엔 괌에 있는 사드 시스템으로 2차 요격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시도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미국 본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본토에는 본토 방어용 이제 MD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사드 성주 레이더가 수집한 정보는 미국 본토로도 날아갑니다. 예. 그래서 ICBM이 발사가 됐는데 이 레이더 탐지 범위 안에 들어왔다. 그럼 이걸 갖다 추적해가지고 이걸 릴레이식으로 계속 연결해 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판단이 되면 여기서도 이제 이걸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제가 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은 이 문제를 사활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사활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제 중국이 많이 컸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G2니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고 있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전략 무기, 핵 전력에 있어서는 아직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이 한 7,00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7,000개. 중국은 300개가 채 안 됩니다. 300개가 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능까지 감안을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 300대 1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미국하고 중국의 그 핵 전력 차이가 300대 1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거는 왜 중국은 그렇게 핵 전력을 강화하지 않느냐, 그죠? 뭐 걔네들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벌써 1964년도에 핵실험을 했으니까 지금 62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52년이 지났으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력도 축적이 됐을 텐데 왜 핵무기고를 많이 늘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핵무기는 그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적이 나를 공격해서 내 핵무기가 일부 파괴돼도 보복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적이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그게 이른바 최소 억제 이론이라는 겁니다. 최소 억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량으로도 미국과 옛소련, 지금 러시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이제 중국이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소련을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소련이 그 1980년대, 그러니까 소련이 한 2차례에 걸쳐서 핵무기를 갖다 비약적으로 늘리는데, 첫 번째가 19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면서 내가 미국한테 핵전력이 뒤지니까 이렇게 굴욕을 당했다. 이런 어떤 좀 판단이 드니까 그때 한번 핵무기고를 비약적으로 늘렸고요. 또 한 번은 1980년대. 그때 헐리우드의 영화배웠던 도널드 레이건이 그때 스타워즈 영화를 보고 그런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전략방위 우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전략방위 우상을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주 공간에서 소련의 핵미사일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다 유격시켰다는 거예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이제 우주의 레이저 기지를 만들어갖고
레이저로 이제 막 요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은 미국이 드디어 미쳤구나, 미국이 드디어 핵전쟁을 준비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기상천외한 핵무기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탄도 하나에 16개 핵탄두가 장착된다라든지, 예? 그리고 진짜 탄두하고 가짜 탄두하고 섞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얘네들이 요격하려고 날라오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결정판은 중간 MIRV라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처음에 예상되는 비행 경로는 뉴욕을 향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각도를 꺾어가지고 이게 워싱턴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예. 탄도 하나가 다 이제 이 비행 경로가 중간에 바뀌도록 입력이 돼가지고 예. 그게 다 비행 경로를 중간에 방향이 바뀌면 더 못 맞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구할 때도 보면 골키퍼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 수비수 발 맞고 각도가 꺾였을 때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예, 중간에 각도가 꺾여갖고 떨어지는 막 미사일,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망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군비 부담이 소련이 망한 뭐 가장 큰 이유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은 그걸 보면서 내가 절대로 소련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 억제 이론을 갖다 고수를 해왔는데 사드를 비롯한 MD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동중국해의 그 중일 간의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방법은 항모 전단을 파견하는 거잖아요. 항모 전단, 항공모함 전단을 갖다 파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은 야 니도 오지 마 이럴 거 아닙니까? 오지 마. 근데 이때 여기에 사드가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얘네들이 기어코 온다고 하면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앞서서 중일 간의 무력 충돌에 개입을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가동될 게 백두산 이북에 있는 둥펑 21호라는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은 항공모함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이에요. 항공모함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동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은 너희들이 일로 들어오면 이걸 쏠 거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꾸로 요걸 갖다가 요거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사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유사시에 이제 그 중국이 둥펑 21호를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사드 레이더가 이걸 탐지를 해내요. 발사한 걸 탐지를 해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미국 이지스함에 전달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전달을 해요. 그래서 미국 이지스함이 SM-3를 발사해갖고 이거를 유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이런 시나리오인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예요. 예를 하나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초에 깔려 있는 거죠. 도초에 깔려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이제 정부나 언론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북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인 우리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우리 주권 상황인데 왜 제3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하느냐? 그건 주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자체도 웃긴 얘기입니다만 이게 초래할 가장 비주권적인 결과를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그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또 어쩔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좀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충돌하느냐 여부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변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탐지를 해서 미국의 군사적인 이익을 제공해주는 그런 성주 사드가 그렇게 활용이 되게 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전직인 두 나라의 한 나라의 레이더 기지를 제공한 셈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뭐예요?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적대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성주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가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우리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데 미국과 중국이 충돌했을 때 이게
군사 기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국은 중국과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써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지 말지 뭐 안 쏠 가능성은 높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엔 북한이 다짜고짜 남한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쏠 가능성보다 중일 간에 그리고 여기에 미국까지 개입하는 이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 핵 문제를 포함한 이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좀 악화시켜 오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여기까지 지금 이제 걸려들게 된 건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일 전쟁 때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 내부의 문제이고 이 북한 위협을 스스로 한국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럼 과거에 1894년도에 농민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 들고 일어났을 때 그거를 위정자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청나라한테 군대 좀 보내주시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뭐 시모노세키 조약인가요? 그 조약에 따라서 일본도 그 조약에 따라서 우리도 가겠다. 그 와가지고 텐진 조약인가요? 텐진 조약. 텐진 조약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 이 조선 땅이 이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터가 돼버리고 결국 그 결과 이제 한국이 조선이 식민지 나라고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북한 위협을 갖다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다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드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무기를 갖다 놓게 되면 이 무기를 겨냥한 중국과 러시아의 또 군사적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찬성하면 보수고 이걸 반대하면 뭐 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진영 구도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걸 다 떠나서 과연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 가장 많이 피해 보는 사람들은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형태인지 중국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이 사드가 이제 일종의 블랙홀이 되면서 다른 이슈들 다 빨아먹었잖아요. 다른 이슈들을 다 빨아먹으면서 마땅히 이제 좀 주목받고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이제 이게 뭐 특정 정당을 가리켜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제일 큰 야당 진짜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니 뭐 그러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얘기를 들어서 이게 안보적 실효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사드 배치 지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몫이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적인 의원들 만나보면은 대부분 다 반대한대요.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당론인을 못 정하냐 그러면 그 노인네 때문에 그렇다고 그 양반 핑계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문제로. 근데 단언컨대 결코 이건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이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성주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잘 싸우고 계세요. 굉장히 잘 싸우고 계신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뭐 공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제1야당이 이 성주 사드 기지 공사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 살짝 찔러보기식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살짝 찔러보기식 보복이 시작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불안감들은 더 확산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1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안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안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어코 이게 미국에서 대형 수송기에 실려가지고 사드 시스템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기어코 배치가 됐다. 그럼 그때부터 또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을 잡든 잡지 않던
이 문제는 배치가 처리되지 않는 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근데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좀 넉놓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러면 끝난 거냐? 지금 이제 하다못해 좀 진보적인 그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불가역적으로 됐다, 되돌리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성주 주민들의 투쟁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의 디테일로 들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어떤 형태의 국회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산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금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성주 기지를 만들려면 대략 한 10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10만 평 정도가 최소한 10만 평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있는 호크 미사일 부대 규모로는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미국한테 공유를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제 미국한테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불거지게 된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관련된 예산이 또 책정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설 국방부에선 우리 군인들이 쓰던 시설을 갖다가 그냥 수선하면 주문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시설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반 군사 시설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블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평택 미군 기지 확장 사업이 여기 12조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12조 원. 당초 추산했던 것보다 거의 2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이제 건축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건설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따르려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일당이 그 당대표 선거 이후에 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당들은 일단 그걸 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끝으로 미국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변수. 미국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쉽게 예단하기 힘듭니다. 그냥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얘네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냐? 당연히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바마를 상대로 해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얘기 안 통한다? 그럼 뭐예요?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너희 한국에 사드 배치할래? 그래서 우리랑 정면 대결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거 처리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미국 패권 전략의 가장 핵심은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못 잡게 하는 거였습니다. 둘이 이간질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유럽에선 나토의 동진글에서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막 동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뭐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해서 또 중국을 또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숙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 그 관영 멘트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준동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장하기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사드를 갖다 놔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결속하는 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점을 노려서 차기 미국 정부한테 승부수를 단판을 지으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차기 미국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이 한번 다시 생각하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이제 반대하다가 예를 들면 뭐 공사도 시작되고 뭐 부지 조성이나 건축물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성주 현지에서부터 뭐 국회 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국 정부도 차기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는 정부가 발표하고 성주가
그 기지 후보지로 결정됐다 해서 끝난 게 결코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1시간 정도 혼자 떠들었는데요. 일단 뭐 제 말씀은 이것으로 좀 마치고 어떻게 잠시 쉬었다 하나요? 아니면 잠시 한 5분만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 갖는 걸로 할까요? 예, 예.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질의응답 시간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져달라고 주최 측에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반론도 좋고요. 또 의문점이 있으시면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사실 사드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또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이 작전권이 이제 또 미군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과연 국회의 동의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그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견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미군의 고유한 자기들의 이를테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의 고유한 그러한 이 군사 배치 작전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한국 국회 내에 승인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명확하게 예를 들면 뭐 상호 방위 조약이나 소파에 사드라는 표현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근의 현상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것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방부의 설명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공식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이 무슨 뭐 핵무기를 몰래 반입할 때 그때는 한국하고 협의 안 했거든요. 그죠? 한국 정부도 모르게 갖다 놨던 것이고 지금도 뭐 B-52 전략 폭격기 이런 것도 한반도에 전개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든요. 예. 그거는 미국의 이제 배타적 권리다라고 쪽으로 이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이번에 사드 같은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동맹 차원의 공동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적으로 국내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국가안보상 또 재정상의 중대한 문제를 부담을 야기할 경우에 국회 비준동의권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산기지,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이사단 이전, 예?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주로 이사단 이전 이렇게 할 때도 이게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비준 동의를 밟았거든요. 그거는 관련해서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게 한미 동맹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도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 이제 2004년도에 비준 동의를 밟았다고 하는 전례가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철저하게 양자 조약입니다. 양자 조약. 예, 양자 조약이고 한반도에 국한된 그런 조약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드 포대가 배치될 경우에 특히 이 레이더가 중국 또 러시아까지 그 군사적인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볼 때 또 군사적으로 볼 때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한반도 방어만 국한한 상호 방위 조약을 넘어선 이런 조치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제1야당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사드 배치가 그냥 아무런 불협화음이나 반대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쭉 진행됐을 경우에 완료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사실 그런 게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도 실무진들 사이에 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도 지금 생략된 상태에서 먼저 그냥 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셈이 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드 포대는 그 이동식 시스템입니다. 이동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텍사스에 있는 사드 포대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 오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 거죠. 예, 얼마 안 걸리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단순히 이제 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필요하고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사드 1개 포대가 들어오면 미 군이 한 100명에서 120명 사이. 그 다음에 기술 요원 그래가지고 로키드 마틴하고 레이시온의 이제 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최첨단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그 기술자들이 따라다닙니다. 예. 이 사람들도 한 100명 가까이 돼서 200명 안팎의 또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숙소나 편의시설이나 또 이제 작전 관련된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만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내년 말에 배치를 완료해서 실전 가동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먼저 좀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군사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평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미사일이 왔을 때 사드 현재 이제 성주에서는 이제 측면으로 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실효성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사드 기지가 2개가 있다고 포대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는 이게 그냥 성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으로 추가해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사드라고 하는 어떤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본에는 정확히 이제 그 사드 포대가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가 아오모리현하고 교토 쪽에 레이더만 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는 주요 그 지점마다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지삼 일본 이지삼에 6척의 SM-3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사드 구매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추가적인 사드 포대의 배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이 방어될 것 같으면 다른 쪽 지역은 평소에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가 한쪽만 방어된다니까 우리 동네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불안 심리를 군 쪽이나 언론 쪽에서 굉장히 또 많이 또 부추기게 되고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그러면 이제 방어적으로 취약한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책을 세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이제 위협이 증가됐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사드 포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군 관계자 쪽에서는 제2의 사드 포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 아들 초등학생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그 초등학생 학생 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런 것도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자기네들도 피해를 입는데 그걸 쏘겠느냐. 그리고 진짜 순전히 초등학생 관점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그 핵미사일을 쐈다고 쳐요. 그래서 맞췄어요. 아까 40km, 150km 상공에 맞췄어요. 그럼 한국에 피해는 없는지 뭐 그런 분이 아드님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의 이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표정을 보더라도 이 한반도 평화를 내 손으로 지킬 거야 이런 표정이 굉장히 좀 결기가 느껴지는 아주 부러운 아드님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핵미사일을 유격하는데 성공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건 사실 모르죠. 그게 논란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됐습니다. 어떤 의원이 그럼 유격하면 그 미사일에 장착된 핵폭탄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거는 다 대기권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한국에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옛날에는 무식한 놈들이 대기권에서 핵시험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대기권에서 핵시험 많이 했어요. 정확히 1980년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중국. 예. 근데 막 대기권에서 핵심을 하니까 예전에는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게 핵시대 초기에는 잘 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인체에 미친 영향이나 환경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졌는데 그때 그 선봉에 섰던 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예, 슈바이처 박사가 아니 세계 곳곳에서 갑자기 무슨 뭐 기형아 출생률이 막 늘어나고 엄마들은 젖이 안 나온다고 막 이제 막 하소연하고 암 발생률이 막 높아지고 막 농작물 생산량이 막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제 이게 이 대기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핵실험이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의학적으로 밝혀냈고 그게 1963년도에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채택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대기권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러면 방사능 자체가 대기권 전체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풍향에 따라서 많이 퍼질 수밖에 없고 그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고 특히 오존층 부위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 오존층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상 기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1980년대에는 그래서 핵겨울, 뉴클리어 윈터란 말도 이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근데 고도 뭐 40에서 150km 사이에 요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핵폭발이 일어나느냐? 기술 이제 그런 이제 핵 물리학자들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걸 실험해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건 이제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사드 결정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보다는 미국의 그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그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제 북한의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서 가장 지금 저 아베 정권이 지금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무장의 연속선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에게. 아니 지금 이거 북한이 계속 미사일 개발하고 발사 시험하면 자기도 핵무장 하겠다. 그걸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안보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선이라는 거는 이 태평양 전선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 일본 열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한반도에 이런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게 일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서 이 사드 결정이 일본하고 우리 평화적 입장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게 접근이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진짜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말로 도입이 해야 되는 건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한테도 일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일본한테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의 일환인 거고 MD 논쟁은 반세기가 넘은 그 강대국들 간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사드 때문에 막 이게 사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막 이런 그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고 그게 이제 ICBM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니까 미국인들이 갖게 된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니 모스크바에서 버튼만 누르면 그죠? 예. 그러면 소련 핵미사일이 미국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ICBM 개발에 성공하니까 소련도 마찬가지 이제 논쟁의 내부적으로 붙었던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MD는 없는 게 낫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MD를 안 만드는 게 굉장히 이성적인 거 현명했던 거고 지금은 그걸 만드는 게 마치 이제 굉장히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 MD의 역사에 대한 몰이인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 요즘 나오는 건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어코 사드가 배치되고 이 사드는 사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거는 이 사드를 비롯한 MD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는 굉장히 번식 능력이 뛰어나요. 번식 능력이 뛰어납니다. 패트리어트가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사드가 있어야 되고 사드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사드 ER이라고 또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바다에서도 맞춰야 되니까 또 23에 SM3도 달아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미국 본토도 방어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인 겁니다. 번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요거 이 사드를 비롯한 MD는 끊임없이 뭐예요? 또 수요를 창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방패를 가지면 상대방은 뭐예요? 화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난 또 사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예요? 끊임없이 군비 경쟁에 붙고 그 속에서 이제 국가 간의 관계는 불안해지고 그 속에서 이제 국민들은 불안해지는데 유독 군수산업체와 그와 결탁된 세력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이런 어떤 사업이 되는 거죠. 먼저 핵무기를 절대 쓰지 않을 거야. 보복의 수단으로만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중국은 대부분의 핵탄두를 갖다가 미사일에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분리해놓고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액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이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MD 사드를 비롯한 MD에 대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노퍼스트 유즈 정책, 그러니까 핵선제 불상 정책을 철회하는 겁니다. 혹은 그거에 대해서 모호성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뭐 언론이나 군사 전문가들 통해서 이제 중국도 경보 즉시 발사 태세. 즉 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 놓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늘려나가면 그러면 그런 상황이 과연 미국이나 일본한테 이로운 거냐 이런 부분들도 그들 나라는 반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1972년도에 미국은 그게 현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들도 쉽게 미국 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진 내용이고 일본 역시 저는 그런 목소리가 좀 커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건 이게 미국의 이익에 위한 것이다,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군사 기술적으로 볼 때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총체적인 어떤 이 국가 이익, 특히 국민 안전과 또 국민 생활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 내 사드 배치가 결코 미국이나 일본한테도 이로운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좀 바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도 쉽게 답변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까지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 8년, 9년 동안은 포기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쭉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특히 젊은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고 이걸 갖고 있어야 이 군비 부담을 줄여서 이 경제 발전에 투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병진 노선 논리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사드까지 배치되면 사실상 물 건너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 특히 탈영전 이후에 보면은 항상 다른 나라를 때리기 전에 뭘 하냐면 패트리어트부터 깝니다. 옛날에 91년 걸프전 때도 그렇고 그죠? 94년 북한의 영변 폭격을 검토할 때도 패트리어트부터 갖다 놓고 2003년에 또 이라크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군사적으로 간단합니다. 그 적대국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킨다고 판단이 되면 훨씬 더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갖다 놓고 또 패트리어트가 증강되고 막 이런 전반적인 MD 능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한은 여차하면 미국이 자기를 때릴 거라고 간주를 하고 그거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무기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사드가 없으면 북핵의 대응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는 대한민국은 북핵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뭘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맞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그럼 북한은 왜 공격을 안 하느냐?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안 하겠어요? 예? 평화를 사랑해서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 핵미사일을 쏘는 순간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미국의 B-52 전폭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전체 핵폭탄이 양이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그 몇 대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게 유식한 말로 억제 아닙니까? 억제. 그러니까 미국은 냉전 시대에 4만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던 소련도 사드니 뭐니 뭐 MD 이런 거 없이도 억제를 했어요. 예? 핵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MD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BM 조약은 1972년부터 2001년도에 미국이 탈퇴 선언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30년인가요? 30년 동안 세계 평화와 국제 안정의 초석이란 말이 항상 들어갔던 겁니다. 이 국제회의 때. 이상하잖아요. 아니, 상대방의 핵미사일을 막는 MD를 만들지 않기로 한 조약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갖다가 30년 동안 유지하고 예? 냉전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김평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간단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억지가 통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예? 북한 위협을 이유로 뭐 사드니 패트리어트니 막 MD 막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야, 소련도 억제했던 미국이 북한 이 쬐까만 나라를 왜 억제를 못한다고 MD를 하려고 하느냐? 예? 이렇게만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그게 미국 내에서 논쟁이 되고 그랬거든요. 되게 안타깝게 이제 그런 미국 내 논쟁이 거의 지금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인데 미국 내에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핵에 대한 대응 수단은 겁니다. 억제예요, 억제. 그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있는 거잖아요.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뭐 방산 비리로 많이 세고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이 북한보다 30배의 군사비를 쓰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연합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억제가 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야 이게 뭐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한테 핵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게 두려워서 밤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시나요? 네. 그런 생각 거의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핵무기가 약해서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북한보다 수백 배가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관계가 아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이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핵공포를 못 느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핵에 대한 2차적인 대응선도 그겁니다. 예. 관계를 풀어야죠. 예. 관계를 풀어서 지금 북한에 있는 핵이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북핵이 늘어나는 건 이렇게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강해지는 거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한테 제공하는 것도 우리한테 이로운 거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대체하면 한국하고 미국만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거야. 한국하고 미국만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북한도 당연히 약속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불침공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 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평화협정에 대해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일 좀 오랫동안 답답하게 느꼈던 건 이게 북한한테 주는 선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막 연계시키고 막 얘기하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정말 북핵의 존재론적인 위협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한다면 이 사드와 같은 엉뚱한 결단이 아니라 뭐예요? 북한하고 대단편을 찍겠다. 예.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더라도 끝까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어떤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왜 결심을 못하는지 좀 답답한 거죠. 예. 예. 사드 시스템 자체가 그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혹시 자료가 갖고 계신 게 있으면은
좀 설명이 부탁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미국 본토에서 그 전자파 실험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소문으로 듣기로는 미국 본토에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는 그 사막에서 설치를 한다. 그런 그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혹시 미국 본토에서 이런 그 환경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그 자료가 있었는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그런 디테일한 자료가 있는지 저도 뭐 한두 개 본 거는 있습니다만 미군 자료를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뭐 해석 이런 부분들이 또 국방부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배치된 사드용 레이더는 가동 중인 게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가동 중인 게 아니고 걔네들이 미국 본토에 사드를 갖다 있는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는 미국 본토로 떨어지는 핵미사일을 유혹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핵미사일은 뭐예요?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사드를 못 잡습니다. 예,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드를 못 잡고 그건 본토에서 연습해서 다른 데 갖다 놓거나 판매하는 거예요. 예, 그 용도로 이제 갖고 있고 그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 지역이나 알래스카 이런 인구 희박 지역 아니면 이제 뭐 해안 쪽으로 섬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들 관련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는 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근데 그 이제 좀 비교적 우리하고 좀 흡사할 수 있다, 비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가 이제 교토죠, 교토 북부에 지금 동해 쪽을 향해서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국방부가 주한미군이랑 해서 괌에 가서 그 뭐 전자파 측정기 가지고 뭐 0.0007% 나왔으니까 인체에 아무런 영향 없다 이렇게 뭐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괌까지 가서 하냐고요. 옆에 있는 교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 왜냐하면 거기는 반경 300m 이박 그 외적부터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살고 비교적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생생하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거기 냅두고 괌으로 가버린 거예요. 괌으로. 그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인데 그리고 막 이제 속이 메스껍고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막 어지럽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도대체 그 엑스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뭐 전자파하고 소음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전날 먹은 음식이 좀 뭐 상해서 그런 건지 이게 구분하기 힘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명확히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980년도에 그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는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는 5,000명으로 추산합니다. 5,000명으로. 그렇지만 국제 의학 기구에서는 의료 관련된 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 100만 명으로 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큰 나는 이유는 5,000명으로 추산할 때는 뭐예요? 직접적인 사망자. 그 사고에 의한 직접 사망자로 추정을 하지만 계산을 하지만 100만 명으로 얘기할 때는 갑자기 그 일대에서 암 발생률이 20-30% 막 뛰어요. 그죠? 예. 이런 피해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그 피해자 통계를 내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파 관련해서 이게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게 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휴대폰을 오래 귀에 대고 있으면 귀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통화하다가 정 안 되면 유선전화로 바꾸고 이러는데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예. 사람에 따라 다르고 노출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 기후에 따라 다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가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은 그 북핵을 억제시키고 북과 그 관계를 개선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을 좀 하셨길래 질문을 안 드리려고 드리는데 그 마지막으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밀월강이고 일본은 지금 어떻게든 자기들 이익만 보고 있으려는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한테 도로 기대야 된다는 그런 거꾸로 된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그럼 미국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청와대에 계신 분이나 백악관에 계신 분이나 별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가 뭐 좋은 해법이 없어갖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핵심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요. 예,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지응형으로 온 겁니다. 해법을 얘기하면 뭐 얼마든지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지금 그 정권이 있으니까 이건 뭐 얘기해봐야 뭐 이제 정말 그 우이독경이 되는 이런 현실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미국도 예를 들면 부시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떠올려보면 그러니까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부시가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예. 그 역대 어떤 정권보다 군산복합체와 유착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외교안보 라인의 30명 중에 27명인가가 이 미국의 군산복합체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포진한 게 부시 행정부였거든요. 예. 그런 정권도 막판에 북한하고 협상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냈고, 그러니까 좀 웃지 못할 일이 부시가 그 퇴임하기 전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게 미국 국민들이 모르는 부시의 외교 업적 10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순위를 올려놓은 게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뤘다. 이게 그 1등으로 나왔던 거예요. 예.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자체에 있기보다는 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여러 가지 뭐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 데서 우리한테 가장 큰 중요한 파트너는 중국이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부시가 이렇게 막판에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거꾸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잖아요. 저 북한 곧 망할 것 같은데? 예. 망할 나라하고 무슨 협상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차하면 이거 국내 정치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용하면 좋겠네, 저렇게 이용하면 좋겠네. 자꾸 이제 국내 정치를 이용하는데 자꾸 생각이 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문제를 풀 생각이 없는데 미국 정부가 무슨 좋은 일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 예,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정치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힘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협상은 그런 게 토대로 갖춰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에 그것을 지금 이 시기에 강행했어야 할 이유가 미국과 한국에게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교 안보 라인이 없이 누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외부 세력이기 때문에 그 내부자들이 벌이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 다 내부자, 그것도 아주 핵심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제 생각을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미 그 공식적인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은 무의미해진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도 그렇고 또 뭡니까 대북 확성기를 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전 얘기가 다르고 오후 얘기가 다르고 말이갖고 이제 관련 부처 장관도 당황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여러 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캐릭터를 가만히 보면 좀 그런 정서는 좀 캐릭터 특징들이 좀 발견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을 배신했거나 아니면 자신한테 실망감을 준 사람이 개인이든 국가든 그 누구든 일단 한번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멘탈리티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유승민 찍어낸 게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각하 대통령님 그러면 우리도 피해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승민 찍어내고 뭐 이제 친박들이 막 난리 총선 전에 난리치고 그럴 때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 내부적으로 있었는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당장 내가 뭐 더 큰 피해를 보더라도 당장 나를 배신하거나 실망을 준 저놈을 한번 연맥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일단 그런 강박증이 상당히 좀 강한 이런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개성공단에서 나타난 거죠. 아니, 개성공단 폐쇄하면 북한한테 1의 피해를 주겠지만 우리는 10의 피해를 입습니다. 더 이상 북한한테 뭔가를 한방 때려주고 싶은데 뭔가를 꺼낼 게 없는 거예요. 예? 꺼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믿었던 시진핑도 잘 전화도 안 하고 말이죠. 그 뭐 저기 대북 제재 뭐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신용막 내는 거 같고, 그 중국한테도 좀 화가 좀 이렇게 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겨레 만평이었나 그게 절묘하게 그랬던데 뒤에서 오바마가 이제 책상 3개 나놓고 그 한번 그 만평 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드 문제에 관해서 가장 재미나고 가장 본질을 짚은 만평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있는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쏙쏙하고 사드 배치해갖고 이제 앞에 엎드려 자는 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딱 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거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얘가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 정은인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드가 공론한 지가 3년이 됐고 이걸 배치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무수히 많이 얘기했고 저 같은 종북 좌파뿐만 아니라 그 중국 정부도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만났을 때 시진핑도 우리가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거는 나를 연맥인 김정은하고 더 나가서 나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한 이 시진핑을 한번 연맥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 멘탈리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와대에 있는 정치꾼들, 정치적으로 셈법 빠른 인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서 사드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면 어떤 정치적인 효과. 근데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 시점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게 미국적 요구가 커서 그런 거냐, 아니면 한국적 요구가 커서 그러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별로 동의가 안 되고, 또 이제 워싱턴 특파원 쪽에는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하고 아베 신조가 오바마를 졸랐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팩트인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하자고 얘기했는데 웰컴입니다. 제일 먼저 밝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드 배치가 발표된 거냐. 가장 석연치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드 발표 바로 직전에 미국의 국무부 고위 관료가 일본, 한국, 중국을 돌았어요. 프랭크 로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7월 2일 날 한국에 도착했는데 7월 4일까지 사흘 동안 한국에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보니까 프랭크 로즈가 서울에 가면은 외교부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전략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청와대 관계자를 만났다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뭐예요? 안 만났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사흘 동안 뭐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프랭크 로즈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공항에서 야, 너 사흘 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주말을 보냈어. 이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일 가까이 지났는데 사흘 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거는 이 양반이 일본에 가서는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과의 공조를 확인하고, 한국에 와서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그 고위 관계자가 VIP인지 아니면 안보실장인지 십상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만나서 사실상의 결정을 내리고, 중국에 가서 프랭크 로즈가 중국에 가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청와대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나 이제 중국에 통보했으니까 발표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7월 7일 날 급하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다음 날 발표한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추론해보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포함해서 저는 뭐 새누리당 대표가 청문회 하자 그랬으니까, 근데 청문회 하자 그랬으면 야당에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응이 없어요. 네. 그 오히려 제일 큰 야당은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정은 어떤 경위를 거쳐가지고 사드 배치를 이렇게 급하게 군사작전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저는 청문회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릿한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습니다. 소중한 땀의 결정체가 된 충남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홀로 달려왔던 그 길 위에 이제는 함께 뛰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1등만을 위한 경쟁이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즐거운 축제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시간입니다. 끝없는 투혼과 간절한 바람을 지금부터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나와 당신이 마주잡은 이 두 손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